할머니, 이거 봐. 아빠가 다은이한테 이렇게 했어. 조용한 거실에 가위날이 천을 찍고 지나가는 섬뜩한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돌린 저는 그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6살 된 제 손녀 다은이가 자신이 제일 아끼던 토끼 인형의 배를 가위로 무참히 난도질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런 표정 없이 내뱉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를 지키기 위해 괴물 같은 사위와 맞서 싸운 할미 신영숙입니다. 죽은 딸이 남기고 간 하나뿐인 핏줄에게 일어난 비극, 그리고 그 완벽한 아파트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억울한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핏덩이 같은 손녀 다은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위 장민우 서방은 딸이 떠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인터넷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백미나라는 여자였죠. 화려하고 세련된 외모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젊은 새엄마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엄마 없이 클 다은이를 위해서라며 간곡히 저를 설득했죠. 실제로 겉보기엔 그들은 완벽한 가족 같았습니다. 다은이도 새엄마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고 주말에만 가끔 다은이를 데려와 재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2달 전부터였습니다. 주말마다 오는 다은이가 눈에 띄게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볼살은 온데간데였고 팔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할미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어서 먹자. 식탁에 앉히자마자 아이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안 가득 구겨 넣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며칠을 굶은 아이처럼 씹지도 않고 덩어리째 삼키려고 했습니다. 아유, 다은아. 그러다 체한다. 천천히 먹어야지. 제가 놀라서 다급히 등을 두드려주자 다은이는 감전된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식탁 아래로 숨으려는 듯 고개를 쳐박고 덜덜 떨더군요. 그 격렬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제 눈치를 살피느라 입안에 든 고기를 씹지도 뱉지도 못한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할미가 큰 소리 내서 미안해. 괜찮아. 아무도 뭐라 안 해. 겨우 아이를 진정시키고 거실에 앉혀두었습니다. 다은이는 제가 작년 생일에 사준 하얀색 토끼 인형을 품에 꼭 안고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더군요. 그 인형은 다은이가 잠잘 때도 놓지 않는 엄마 대신이라며 아끼던 애착 인형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둔탁하면서도 질긴 무언가가 뜯겨나가는 불길한 소리. 저는 고무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격하고 말았죠. 그 참혹한 장면을요. 다은이는 반지꼬리 함에서 꺼낸 커다란 재단용 가위로 토끼 인형의 하얀 배를 쑤시고 가르고 있었습니다. 인형의 뱃속에서 하얀 손뭉치들이 터져나와 거실 바닥을 어지럽히고 있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 가위를 낚아챘습니다.
날카로운 가윈 아래 제 손가락이 스치며 피가 맺혔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은이의 얼굴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다은아, 이 소중한 인형을 왜? 제 떨리는 목소리에 다은이는 무미건조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했어. 뭐, 아빠가? 민우 서방이 인형을 찢었다고? 제 되물음에 다은이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를 작은 손으로 꾹 누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다은이한테 아빠가 다은이 배를 이렇게 했어. 아파서 밥을 못 먹었어. 그제야 저는 아이가 밥을 급하게 먹다가 토할 뻔했던 이유, 제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단순히 훈육을 하다 혼난 수준이 아니라는 직감이 30년 간호사 생활을 했던 제 본능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학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은밀한 폭력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은이의 윗옷을 천천히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작고 여린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번지르르한 사위의 집 대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티셔츠를 가슴팍까지 걷어올린 순간 저는 억누르고 있던 숨을 헉하고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다은이의 하얀 배와 옆구리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방 생긴 듯 붉게 부어오른 자국부터 생긴 지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가는 흔적까지, 그것은 아이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참혹한 연대기였습니다. 단순히 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뾰족한 것으로 쿡쿡 찌르거나 살갗을 비틀어 꼬집은 듯한 악의적인 손길의 흔적들이었죠. 세상에, 세상에 다은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아이의 배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이는 제가 울자 겁을 먹었는지 황급히 옷을 내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다은이가 잘못했어. 다은이가 칠칠 맞아서 그래.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칠칠 맞다는 말. 그건 분명 누군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킨 비난의 언어였을 겁니다.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한 등뼈가 제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위의 집으로 쳐들어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는 억지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날뛰었다간 오히려 그 교활한 것들에게 빠져나갈 구실만 줄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다은이를 안방에 재워두고 베란다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민우 서방이라는 세 글자가 그토록 역겨울 수가 없더군요. 신호 연결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장민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인가?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묻자 사위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짧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용건? 그래, 용건만 말하지. 지금 다은이 몸 상태를 자네는 알고 있나? 애 배랑 옆구리에 멍이 든 건 알고 있냐고 물었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사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다은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좀 거칠게 놀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워낙 애가 산만해서 훈육하느라 미나 씨가 고생 좀 했습니다. 산만해? 거칠게 놀아? 이게 놀다가 생긴 멍으로 보이냐? 이건 누가 꼬집고 때린 자국이야. 그리고 애가 인형배를 가르면서 아빠가 그랬다고. 어머니, 제 말을 뚝 끊고 들어오는 사위의 목소리에는 날 선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너무 과민 반응하시네요. 아이들 헛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미나 씨, 다은이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의심하면 천벌 받아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이의 고통보다 자신의 체면과 새, 아내의 입장을 먼저 챙기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다은이 밥은 제대로 먹이는 거냐? 애가 밥을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굶기지 않고서야 어떡해. 저희 집 식단 관리 철저합니다. 영양사가 짜준 대로 먹이고 있어요. 애가 식탐이 많아서 조절시키는 걸 굶긴다고 하시면 저희가 섭섭하죠. 저 바쁘니까 그만 끊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데리러 갈 테니 준비해 두세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허공에 울리는 끊어진 신호음을 들으며 저는 베란다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 여자의 학대를 방관하고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 뱀 같은 혀를 가진 인간들을 상대하려면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다은이가 가위로 찢어놓은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배가 갈라져 솜이 튀어나온 참혹한 몰골의 인형. 그 인형의 까만 플라스틱 눈 단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을 반사하며 번들거리는 그 검은 눈동자가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지켜보고 싶어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고 싶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알게 된 환자 중에 전자기기를 기가 막히게 다루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전파상을 하고 있는 김영감님. 그분이라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찢어진 인형을 쇼핑백에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일 저녁이라고 했지. 기다려라. 내 놈들이 숨기려는 그 추악한 진실, 이 할미가 낱낱이 까발려 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은이가 깰까봐 조심조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동네 시장 구석에 있는 만물 전파사였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간 가게 안으로 허리를 숙여 들어가자 납땜 냄새와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누구세요? 아직 문 안 열었는데. 안쪽 작업대에서 돋보기를 쓰고 라디오를 고치던 김영감님이 부스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감님, 저 영숙이에요.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찌나 비장했던지 영감님은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쇼핑백에서 처참하게 찢어진 토끼 인형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감님, 긴 말은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이 인형, 눈 좀 바꿔주세요. 저는 메모지에 적어온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모델명을 내밀었습니다. 이 토끼 인형 눈알 까만 플라스틱 단추잖아요. 이 안에
렌즈를 심어주세요. 겉으로 봐선 절대 티가 안 나게요. 김 영감님은 제 말에 입을 딱 벌렸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부탁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여사, 지금 무슨 첩보 영화 찍으슈? 이거 불법 도청이나 몰카 그런 거면 나 안 해줘요. 경찰서 간다고. 제 손녀가 죽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구석에서 애가 말라비 틀어져 가는데 증거가 없어요. 사위란 놈은 거짓말만 하고 이러다 우리 다은이 제 딸처럼 허망하게 보낼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제발요, 영감님. 제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던 김 영감님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꺾인 커피나 따봐요. 목 타네. 그때부터 전파사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인형의 눈인 검은 단추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렌즈를 고정해야 했습니다.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는 손뭉치 속에 파묻어 만져도 느껴지지 않게 해야 했고요. 2시간쯤 지나자 영감님이 땀을 닦으며 인형을 제게 건넸습니다. 자, 확인해봐요. 움직임이 있을 때만 찍히는 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낡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왼쪽 검은 단추, 눈동자 한가운데에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동공처럼 빛을 흡수하고 있는 그 작은 렌즈가 보였습니다. 찢어졌던 배는 제가 가져온 실과 바늘로 꼼꼼하게 다시 꿰맸습니다. 흉터처럼 남은 바느질 자국이 오히려 더 애처로워 보여 다은이가 보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감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사례비를 억지로 쥐어드리고 가게를 나오는데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날 저녁 사위 장민우의 차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그 매끄러운 차체가 마치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은이의 손을 잡고 나가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품에 안겨있는 토끼 인형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렌즈가 정면을 향하도록 살짝 각도를 맞춰주었습니다. 민우 서방, 애가 인형 없으면 잠을 못 자니 꼭 챙겨줘요. 아, 네네. 알았으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에어컨 냉기 빠집니다. 사위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문을 올리고 출발해버렸습니다. 멀어져가는 자동차의 붉은 미등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저 인형은 이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저 차가운 지옥 속으로 잠입해 들어간 저의 분신이자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부디 제 예감이 틀렸기를, 그저 늙은이의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놈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찍히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를 태운 사위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이나 아파트 입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떼어내어 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놓은 것만 같은 허전함과 불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은이가 울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깜빡 잠이 들라치면 가위로 인형을 찌르던 아이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으니까요. 제 손녀가 지금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카메라가 든 인형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사위나 그 예민한 새엄마가 인형의 눈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면
어쩌나 배터리가 다 되어서 정작 중요한 순간은 찍히지 않으면 어쩌나. 오만 가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사위에게서 어머니, 이 인형 뭐예요? 라고 따지는 전화가 올까봐 전전긍긍했죠.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엄마 백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보다는 차라리 그 여자의 동태를 살피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백미나의 하이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더 과장된 듯한 상냥함이었습니다. 아, 그래. 별일 없는지 궁금해서. 우리 다은이는 잘 지내니?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유치원 다녀와서 간식 먹고 있어요. 어머님도 참 며칠 안 봤다고 벌써 보고 싶으신가 봐요? 간식을 먹고 있다는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억지로 먹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굶주린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며 비웃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들었으니까요. 그래,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어머님 걱정도 팔자셔라. 제가 영양 밸런스 맞춰서 최고급 유기농으로만 먹이고 있어요. 애가 요즘 식욕이 얼마나 좋은데요. 잠도 인형 끌어안고 세상 모르고 자요. 호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저 웃음소리가 어찌나 가식적이고 역겹던지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욕이 좋다, 잠을 잘 잔다. 다은이의 몸에 난 멍 자국과 찢어진 인형을 본 저로서는 단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뻔뻔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지, 인형 속의 카메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아침,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애 데려다 놓겠습니다. 내려와 계세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멀리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다은이가 내렸습니다. 다은아. 제가 이름을 부르자 다은이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위어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 밑은 퀭하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곧바로 아이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은이는 그 토끼 인형을 생명줄처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인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애 데려왔습니다. 저 급해서 먼저 가볼게요. 운전석 창문 너머로 사위가 선글라스를 낀 채 손만 까딱하고는 쌩하니 출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분노를 삼키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집으로 뛰어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다은아, 토끼도 배고프겠다. 할미가 토끼 밥 좀 주고 올게. 다은이는 아무 의심 없이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인형을 받아든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그들의 가면을 벗길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저릿해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인형의 왼쪽 눈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단추 눈은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등 쪽 봉제선을 더듬어 김영감님이 알려준 비밀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톱만한 그 칩을 꺼내는 제 손바닥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 칩을 노트북에 꽂는 순간 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그렸던,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그 끔찍한 일주일을 말입니다. 혹시라도 별거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너무 끔찍한 게 찍혔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느님 제발, 부처님 제발. 저는 기도를 올리듯 중얼거리며 메모리 칩을 노트북 리더기에 삽입했습니다. 화면에 이동식 디스크 연결됨이라는 창이 뜨는 것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곧 밝혀질 사위와 새엄마의 끔찍한 만행에 분노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할머니의 복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악마들을 처벌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우스 커서가 이동식 디스크 폴더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주르륵 나열되었습니다. 파일 리스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에 불길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첫 번째 파일, 다은이가 사위 집으로 간 그날 저녁 시간대의 파일을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사위 집 거실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인형이 소파 구석에 놓여 있었는지 카메라는 비스듬한 각도로 거실 중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새엄마 백미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세워두고 다은이를 자신의 옆에 앉히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자, 다은아. 엄마랑 사진 찍자. 김치. 백미나는 다은이의 볼에 뽀뽀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아마 SNS에 올릴 행복한 가족 사진을 찍는 중인 듯 했습니다. 다은이는 잔뜩 긴장해서 굳은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요. 하지만 충격적인 장면은 그 직후였습니다. 오케이, 다 찍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백미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지듯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다은이를 쳐다보며 손을 탁 쳐냈습니다. 아우, 징그러워. 너 머리 안 감았니?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 방금 전까지 딸이라며 끌어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표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물티슈를 뽑아 다은이가 닿았던 자신의 옷소매를 신경질적으로 닦아내더군요. 너 아까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무슨 말 했어? 엄마가 밥 안 준다고 했니? 다은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백미나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팔 안쪽,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여린 살을 손톱 끝으로 꾹 누르며 비틀었습니다. 으앙, 아파요. 엄마 아파요. 다은이의 비명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찍고 나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백미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빠 오실 시간 다 됐어. 한 번만 더 밖에서 헛소리하고 다녀봐. 그땐 밥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았어?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저 악마 같은 여자 앞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지 못하고 다음 파일들을 계속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지옥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사위와 백미나 그리고 다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은이 앞에는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여보, 다은이는 밥 안 먹여?
사위 장민우가 무심하게 묻자 백민아는 샐러드를 뒤적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안 고프대요. 그렇죠, 다은아? 다은이는 식탁 아래로 손을 꼼지락거리며 배고픔을 참는지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굶주려 있는데 제 아비라는 작자는 그래? 그럼 말지 뭐. 하고는 자기 입으로 스테이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영상은 그날 밤늦은 시각에 찍힌 파일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사위 장민우가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백민아는 외출했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그때 방에서 나온 다은이가 쭈뼛거리며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다은이 배고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는 울먹이며 아빠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장민우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밥 주세요. 다은이가 조금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그제야 장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김다은. 너 엄마가 밥 줬다며. 왜 거짓말해? 아니야. 안 줬어. 배고파. 아이가 서러움에 북받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민우는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TV 볼륨을 최대로 높여버렸습니다. 뉴스의 앵커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면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소음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아비라는 인간은 볼륨을 높여 그 소리를 지워버린 채 다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트북 화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살인. 방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다은이가 TV 만화 영화를 보며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차고 넘쳤습니다. 이 정도면 양육권 박탈은 물론이고 놈들을 아동학대죄로 감옥에 쳐넣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거실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일요일 저녁 달력에는 붉은색 펜으로 장민우 사장 취임, 생일 파티, 그랜드 호텔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민우 서방. 자네 생일 선물은 내가 준비함세. 아주 평생 잊지 못할 화려하고 끔찍한 선물을 말이야. 일요일 저녁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성공과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 제 사위 장민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준 제 아내와 가족 덕분입니다. 단상 위에 선 장민우는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누가 봐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이자 가정적인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새엄마 백민아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을 사랑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극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은이의 작은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집에 가자. 다은이는 낯선 사람들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겁을 먹고 제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떨리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무서워할 거 없어. 오늘은 할미가 저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줄 거야. 알았지? 할미 믿지? 제 단호한 눈빛에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가자. 저는 다은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안내 직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장민우 사장 장모입니다. 라는 제 차가운 한마디에 길을 터주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저와 다은이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에 어울리지 않는 늙은 여자와 겁에 질린 아이의 등장은 꽤나 이질적이었을 테니까요. 단상에서 내려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던 장민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웠던 미소가 싹 가시고 당혹감과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백민아에게 눈짓을 하더니 허둥지둥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장민우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잔뜩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말하는 게 느껴졌죠. 초대장은 안 보냈지만 그래도 사위 생일에 장모가 빠질 수 있나? 축하하네, 김서방. 아니, 이제 장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제가 태연하게 대꾸하자 뒤따라온 백민아가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제 팔을 슬쩍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모시러 갔을 텐데요. 근데 다은이는 옷이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데. 얼른 저쪽 휴게실로 가 계세요. 백민아는 제 손에서 다은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다은이가 싫어. 하고 소리치며 제 다리에 매달리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금 우리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상황이 곤란해지자 장민우가 굳은 표정으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계신 자리입니다. 제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용돈은 섭섭지 않게 보내드릴 테니까.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 인간들에게는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품 안에서 보자기에 싼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돌아가다니. 섭섭한 소리 말게. 내가 오늘 자네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말이야. 우리 다은이가 아빠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성장 동영상이라고 하던가. 성장 동영상이라는 말에 장민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지만 설마 제가 그 안에 그토록 끔찍한 진실을 담아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하객들 앞에서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이미지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아, 다은이 영상이요? 주변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자 장민우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우리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이런 깜짝 이벤트까지 준비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식순에 넣어서 다 같이 보시죠. 걸려들었습니다.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곧이어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장민우 사장님의 장모님께서 사위와 손녀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대 한편 어둠 속에 서서 다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릴 두 사람의 표정을 감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잘 봐둬라, 민우 서방. 이게 진짜 자네 모습이니까. 웅장한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노이즈 소리가 잠깐 들리더니 곧이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거실의 풍경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 그것은 곧 다가올 파멸의 서곡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온 것은 감미로운 배경음악도 아이의 귀여운 옹알이도 아니었습니다. 아우, 징그러워. 저리 좀 가라니까.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찢어질 듯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딱 멈추고 웅성거림조차 사라진 정적 속에서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웃고 있던 새엄마 백민아가 악기와 다를 바 없는 표정으로 다은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손톱으로 여린 살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너 밖에서 또 밥 안 줬다고 말하면 죽어. 알았어? 호텔의 최고급 음향 시스템은 그 섬뜩한 협박을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은이가 아파요, 엄마. 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객석 곳곳에서 흡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장민우는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꺼. 당장 안 꺼. 장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옆 진행 요원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을 가로막고 힘껏 밀쳐냈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목한 가정의 실체인데 끝까지 봐야지. 비키세요. 저리 안 비켜. 장민우가 저를 밀치려던 찰나 화면 속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민우 본인이 등장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 우는데도 TV 볼륨을 확 높여버리는 그 장면. 그 순간 연회장은 경악을 넘어선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점잖게 샴페인을 마시던 신사들도 부채질을 하던 귀부인들도 모두 미간을 찌푸리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죠.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제 자식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방송에선 딸 바보라더니 완전 사기꾼 아니야?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장민우는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민아는 아니야. 저거 조작이에요. 하고 악을 써댔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사람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VIP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장민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박수 쳐주던 올해의 기업인 장민우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자상한 가장인 척했지만 집안에서는 제 딸이 남긴 핏덩이를 굶기고 학대하며 즐겼던 악마들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 뒤편에서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앞으로 몰려 나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 셔터 소리가 빗발치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장민우와 백민아는 사색이 되어
서로의 뒤로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장민우 씨, 백민아 씨,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습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수갑을 꺼내자 백민아는 발악했지만 경찰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장민우는 저항할 힘도 없는지 축 늘어진 채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아주 작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우 서방 생일 축하하네. 감옥밥은 굶기지 않고 꼬박꼬박 나온다니 다행이지 뭔가. 거기서 평생 썩으면서 자네가 다은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나. 경찰들에게 양쪽 팔이 붙들려 끌려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하객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의 조명은 이제 그들의 몰락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은이에게 돌아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 괜찮아, 다은아. 이제 다 끝났어. 저 나쁜 사람들 다시는 못 올 거야. 할미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싸움을 끝낸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의 소동은 다음 날 아침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성공한 청년 사업가의 두 얼굴, 계모의 충격적 학대, 영상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장민우와 백민아의 연행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으니까요. 덕분에 경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토끼 인형 속 메모리 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잘나가던 장민우의 회사는 불매운동과 투자 철회로 인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고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그들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은이 상처받은 제 손녀의 치유였습니다. 다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아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이나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 잘못했어요. 밥 주세요. 하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쓸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여기는 할미 집이야. 아무도 너 안 때려. 밥도 많이 줄게. 그러니까 푹 자도 돼. 그렇게 꼬박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다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아이의 볼이 제법 통통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앙상했던 팔다리에도 살이 붙어 이제는 제법 아이태가 났죠. 무엇보다 기쁜 건 그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동자가 다시 예전처럼 맑고 초롱초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은이는 식탁에 앉아 제가 차려준 간식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입안에 구겨 넣지 않고 오물오물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야, 할미가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먹는 게 고마워서. 다은이는 배시시 웃으며 소파에 놓인 토끼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건이 끝나고 인형 눈 속에 카메라를 제거하고 흉터가 남았던 배 부분도 예쁜 헝겊을 덧대어
깨끗하게 수선해준 그 인형이었습니다. 할머니, 토끼가 이제 배 안 아프대. 나도 이제 배 안 아파. 아이는 인형의 배에 귀를 갖다 대고는 의사 선생님 흉내를 냈습니다. 그 천진난만함 속에 숨겨진 아픔이 아직 다 아물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아이는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할미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말이죠. 친권 변경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가 구속된 상태라 절차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이제 다은이는 법적으로도 온전한 제 딸,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은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먼저 간 제 딸이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켜봤지? 엄마가 해냈어. 우리 다은이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그러니까 거기선 편히 쉬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제 가슴 한구석은 따뜻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늙고 힘없는 할미지만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와 잠든 다은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강아지. 내일은 더 행복하자. 인형 속에 숨겨두었던 차가운 기계 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하고 집요한 할미의 사랑이 언제나 다은이 곁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아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형의 배를 가르며 구조 신호를 보냈던 6살. 손녀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악마들을 응징한 할미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과 폭력 대신 사랑과 웃음 속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